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머리카락 색도 다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갈색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DNA 표현형 분석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그러네요.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로 몽타주를 그린 겁니다. 어머. 아, DNA로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DNA로 그린 몽타주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얼굴인데 야, 너무 닮았다. 맨 그 그래프 상에 보면 스킨 컬러라고 결국 피부색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 눈동자 색깔, 그다음에 머리카락 색깔, 그리고 주근깨가 있는지. 야, 미치겠다. 그다음에 이 지도 같은 게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 주로 와. 살고 있는지를 이제 딱 이 사람이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확률로 얘기를 해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DNA도 완벽하게 같은가요? 태어날 때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죠. 와. 태어날 때 살아가면서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DNA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변화가 다르게 돼. 그래서 옛날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용의자면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가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 게 확실하더라도 누군지 모르면 무죄거든요. 어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일란성 쌍둥이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DNA를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지만 이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어요. 스캔들.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뭐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어떤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왜요?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원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이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뭐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수록을 했어요. 그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원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 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와,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있어요 법이? DNA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 광고나 뭐 전단지에 오랫동안 못 찾은 실종자들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좀 남겨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2005년에 실종자의 DNA를 확인하는 그 법이 하나 먼저 생긴 게 있습니다. 실종 아동 DNA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동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유일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DNA밖에 없거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 실종 아동들, 그 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DNA, 이거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 수백 명의 아동들이 일단 신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에 이제 다들 냉동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냉동고 안에 자기의 DNA 혹은 부모님의 DNA 또 아동의 DNA를 보관해서 얼려두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한? 그냥 얼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무심을 뭐- 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동 같으면 머리카락? 먹던 사탕을 그냥 얼려놔도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면봉으로 채취해서 그냥 얼려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손톱 같은 경우도 되나요?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코딱지도 세고. 코딱지도 세고. 그만하자, 코딱지. 그래서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치매 노인도 나중에 그 실종 아동 그 법이 개정이 2번이 돼서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네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 못한 분야가 엄청 넓네요. 네. 우리가 이제 DNA가 활용되는 분야를 크게 나누면 아까 이 범죄 현장에서 나온 DNA를 용의자랑 맞춰보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원 확인. 대량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지금 예를 들면 6.25 전사자의 유고를 가지고 신원 확인하는 거. 최근에 뭐 4.3 제주 4.3도 그렇고 5.18 이런 유골의 DNA를 분석을 해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딱 하나 우리나라에서 좀 빠진 분야가 하나 있는데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가족들을 데이터베이스하는 법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세월호 희생자도 아직 5명이 신원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뼈가 뭐 바다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량 재난이 굉장히 이제 신원 확인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NA가. 제가 입사했던 97년 그 무렵부터 한 2000 대구 지하철까지는 대량 재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했고 97년 칼 괌기 추락 사고 99년에 시랜드 유치원생 화재 사고 2002년 김해의 중국 민항기 추락 사고 그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 방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라 1시간 동안 이 열차 6양이 다 타버린. 그래서 굉장히 거의 처음에 봤을 때는 누구도 분석할 시료가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 2003년이니까 지금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시료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보니까 DNA 하니까 다 나오는 거죠. 지금 3명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DNA가 남아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비행기 추락 사고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르게 탑승자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누가 이제 죽긴 했는데 누군지 모르는 DNA가 이제 3명분이 남아 있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 9.11 테러 있었잖아요. 그때도 4천 몇백 명이 사실은 죽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DNA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DNA 감식이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 유죄 입증 또 어떻게 보면 무죄 입증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큰 원칙 중에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1983년에 영국의 레스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5세의 린다 만이라고 하는 소녀가 강간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피해자 몸에서 정액도 검출이 됐지만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었고 그 레스터 대학에 그 유전학을 하시는 그 알렉 제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당시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리 DNA 상에 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부위가 있다고 하는 거를 알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이제 투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같은 레스터 지역에 그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인근에서 또 다른 15세 소녀가 강간당하고 또 살해되는 같은 수법으로 이제 피해를 당한 건데요. 이때 이제 두 피해자로부터 모두 다 증거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혈액형 분석도 했는데 A형이 나왔고 또 당시에 이제 DNA는 분석 안 했지만 단백질 분석을 했었는데 같은 타입으로 검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영국 경찰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용의자 한 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냐 하면 그 마을에서 지금 어떤 딱히 뭐 직업도 없고 또 한때 또 성추행 사건으로 또 경찰서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17세의 청년이 이 용의자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조사를 하면서 뭐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했다고 또 자백을 하고 두 번째는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진술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또 그냥 보면 첫 번째 사건은 86년에서부터 3년 전이니까 와 14세 때. 14세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사실 좀 의문이 갔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시료하고 그다음에 그 두 피해자로부터 나온 정액하고 이거를 그 알렉 제프리 교수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서 맞는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렉 제프리 교수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 두 피해자로부터 나온 DNA는 어쨌든 같은 거고요. 한 사람의 범인이고 또 이제 비교를 했는데 리차드 버클랜드랑은 다른 타입. 와 뭐야? 이 DNA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풀려나게 된.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러면 이 DNA가 확보가 됐으니까 이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성에 대해서 DNA 분석을 하기로 하고 영국의 이제 국가수 같은 FSS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랑 이제 알렉 제프리 교수랑 같이 참여를 해서 무려 한 5,500명 정도의 남성을 다 이제 분석을 6개월 동안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근데 일치되는 남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어머. 외지인인가? 그래서 이제 좀 그러던 찰나에 어떤 여인이 펍에 가서 맥주를 먹다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엿듣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안 켈리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의 DNA를 자기 걸로 이제 제출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콜린 피치포크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걸 대신 냈다고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신고를 했죠.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 다시 콜린 피치포크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DNA 감식으로 이제 범인을 잡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DNA 감식을 만든 알렉 제프리 교수가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만약에 이 DNA 감식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리처드 버클랜드는 그 유죄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DNA 감식이 시작이 된 지 지금 불과 한 37년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보시면 DNA 감식이 없이는 어떤 수사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DNA 감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무래도 80년대 영국이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30년 정도 뒤에 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97년에 입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94년, 5년 정도. 94년 5년. 개연성 있는 줄인데요. 그게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일본에다가 그 증거물을 보내서 용의자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91년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가수의 유전자 분석실이라고 해서 실험실이 생겼고요. 바로 다음에 1992년에 의정부에서 있었던 마찬가지로 어떤 소녀가 성추행 당한 사건인데 그 증거물하고 용의자하고 비교를 해서 일치되는 결과를 내보낸 게 첫 번째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혈흔을 찾아서 검거한 연쇄 살인범이 있습니다. 2006년에 경기도 서남부 지역, 군포, 뭐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